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김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당 김중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인해 온다 이런 유인당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영화당을 보시기에 네. 제가 유인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담기도 했고요. 네. 또 유인원, 인간 유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제가 오늘도 다룰 영화를 보면서 나 역시 유인원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네, 유인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위험이 있는. 너무 멋있어. 우리 글쎄.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포미와 위험 가득한 혹성탈출 시리즈. 네. 네, 최근에 이 혹성탈출 3부작의 마지막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해전쟁이 또 개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앞에 두 작품을 정리하면서 이 3부작을 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What are you gonna name them? Do they look like just apes to you? All of human history has led to this moment. And if we lose, it will be a planet of apes. Together! Strong! 현재 지속되고 있는 시리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라고 하면 가오갤하고 이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오갤과 혹성탈출의 비슷한 점이 뭔가 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야. 네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늘 주장하고 많이 네. 그 세뇌시키는 가치관이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잖아요. 인간 중심. 근데 거기에 반해서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시리즈를 만들 수 있구나 맞습니다. 생각하는 게 바로 네. 가오갤과 바로 이 혹성탈출 시리즈인 것 같아요. 자, 이 혹성탈출 시리즈는 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가 이렇게까지 드라마가 진진하고 캐릭터가 깊고 무엇보다도 품위 그리고 위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춘 블록버스터 시리즈가 정말 드물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일단 시작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게 이게 1968년에 나왔던 영화 혹성탈출의 리부트 격일 텐데 그때는 사실은 원숭이들, 유인원들이 주인공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바뀐 리부트된 이 시리즈는 인간이 약간 조연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재밌어진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그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68년도에 나왔던 프랭클린 샤프너가 만든 영화죠. 프랭클린 샤프너 제일 유명한 영화가 혹성탈출하고 빠삐용이 있을 텐데 그 프랭클린 샤프너가 감독을 하고 또 주연 배우가 찰튼 헤스턴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시리즈가 워낙 유명해서 이후로 모두 다 합치면 한 7편 정도 만들어졌어요. 가장 최근에는 2001년쯤에 팀 버튼이 만들어서 네. 살짝 팀 버튼이 흑역사가 됐는데 약간 헛발질하셨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번에 새로 리부트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프리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리즈의 앞쪽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원숭이들이 인간과 위치가 뒤바뀌게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3부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그 시리즈 중에 68년도 원작을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 있잖아요. 저도 네. 그런 세대 중에 한 명인데 설마 당시에 본 건 아니시죠? 거의 그 당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3살 형인데 저 비슷한 또래예요. 네, 네. 그 형이 정말 동네 유명 형이 정말 유명한 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뭘로 유명했냐면 네. 반전으로 유명했잖아요. 반전으로. 마지막 반전은 얘기해도 되지 않나? 반전을 얘기하면 안 돼. 반전? 네, 안 얘기하고 싶다.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다. 이거. 안 돼. 그거 안 돼. 손 내려. 그거 안 돼. 좀 더 얘기해야 돼. 네. 그래서 그 반전 때문에 유명했는데 네. 사실은 반전만뿐만 아니라 세계관이 정말 독특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원작 소설이 있긴 했지만 이 세계관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려먹다 보니까 계속 진화한 어쩌면 시리즈의 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화했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이 얘기를 또 하면서 어차피 세 편의 전체에 다 관련된 얘기니까 이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라는 말을 좀 말씀을 좀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성 탈출 시리즈는 이제 이전에 퍼포먼스 캡처라는 것은 많은 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영화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들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센서 같은 걸 붙이게 되고 인간 배우가 연기를 하면 그것을 이미지를 데이터로 바꾸게 돼서 그것을 특수 효과를 넣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캡처는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영화가 최초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한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기술이 뭔가 하면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라는 기술입니다. 왜 라이브가 들어갔냐면 퍼포먼스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값을 용이하게 얻기 위해서 보통 뒤에 그린 스크린이라든지 블루 스크린 같은 데서 연기를 하게 되죠. 그럼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은 옷도 불편하죠. 센서 붙였죠. 뒤에는 세트 아니죠. 이러니까 사실은 극악무도한 상황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는 뭔가 하면 로케이션에서 찍는 겁니다. 실제 촬영 장소, 예를 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숲이라든지 아니면 3편에 등장했던 거대한 설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찍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텐데 반면에 얻는 강력한 효과가 있겠죠.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고 또한 뒤에 배경과의 합성 같은 것들도 아주 사실감이 넘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영화의 1편, 2편, 3편을 차례로 보시면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가 얼마나 점점 더 발전하는지를 그 자체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특수효과에서의 어떤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안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1편에서는 유인원들의 가죽 같은 느낌, 가죽에 대한 느낌을 잘 표현을 했다면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3편에서는 털이나 어떤 아주 미세한 눈송이라든지 물방울 같은 걸 표현을 하잖아요. 점점 진화하는 게 대상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털에 눈송이가 내려서 그게 녹는 모습까지 묘사를 하게 되는데 털만 그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디지털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살린 그런 또 특수효과가 아닐까. 네. 아, 받고 싶다. 털 말고. 영성 탈출 1편과 2편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블록버스터에서 이렇게 정말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멋지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을 제대로 묘사를 해서 이런 이야기는 이 시자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마치 보다 보면 무슨 셰익스피어 비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있습니다. 네,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1분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함께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이 모든 작품을 섭렵하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걸 다 본다고. 4대 비극은 예전에 봤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관계로 간단하게 오늘 1분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셰익스피어 얘기까지 해주신다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1분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글자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있고 멋진. 일부러 대문자로 써봤고요. 위험과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네요. 또 하나의 이유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글자로 채우기 위해서. 원래 그렇습니다. 내용이 별게 없으면 형식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리즈는 of the apes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는지가 중요합니다. 플래닛은 빼버렸고요. 셰익스피어 of the apes라고 해봤습니다. 유인원의 셰익스피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셰익스피어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요. 품위와 위험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 자체가 물론 로마 공화정 시대의 실존 인물이 있긴 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그 시저를 극으로 썼다는 거죠. 희극을 썼는데 사실 시저가 등장하는 희극을 2개를 썼는데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는 작품을 썼어요. 근데 두 작품 모두 시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줄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에는 시저가 암살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브루투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 역시 시저가 등장하긴 하지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할리우드에서는 시저가 주인공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셰익스피어 대신에 줄리어스 시저가 주인공인 시리즈를 우리가 만들어서 셰익스피어에게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1편에서 이 시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과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윌의 아버지, 제임스 프랑코 연기했던 윌의 아버지 존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이 유인원 아이를 받게 되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읽고 있던 책을 떠올려가지고 시저라는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대사가 그 대사인데요. As for Caesar, kneel down and wonder. Yeah, don't get too attached. 이게 어떤 대사냐면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에피두스라는 사람이 안토니도 좋아하고 시저도 좋아하는데 시저에게는 무릎을 꿇고 경외감을 표시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대사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가져야 할 리더로서의 시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시저로 짓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와 이 시리즈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 편인 반격의 서막에서 그 구조가 굉장히 셰익스피어의 극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브루투스를 이용해서 시저를 암살하기 위한 줄리어스 시저의 극과 굉장히 흡사한 플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 자체는 셰익스피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1분 브리핑은 한 5분 브리핑 이렇게 해서 따로 독립된 네. 그런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서의 어떤 느낌과 이 시리즈의 연관성 같은 걸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것을 오리지널 시리즈랑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혹성탈출 시리즈 3편, 4편, 5편의 주인공인 유인원 이름이 시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또 그 오리지널 영화에서 또 이 이름을 차용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까지 생각하시면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들을 깊게 갖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We test one subject. I want to make sure it's stable. I designed the 112 for repair, but Caesar's gone way beyond that. You're trying to control things that are not meant to be controlled. 네, 저는 이 혹성탈출 시리즈가 이제 다시 이렇게 창조가 돼서 사실 처음 작품을 봤을 때는 정확히 이게 프리퀄인지 아닌지도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보고 나니까 아, 오리지널 시리즈의 프리퀄 3부작이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할리우드 영화들이 제일 잘하는 게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막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뭐 시각 효과 이런 것들이 제일 할리우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못지않게 할리우드가 너무 잘하는 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작품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를 보면서 일단 놀라운 것은 일단 영화의 극적인 사건이 이제 후반부에 되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에서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 서스펜스가 이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네. 일단 묘사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시저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경외감 아까 1분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봤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인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인원 캐릭터가 대사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깊게 이렇게까지 위험 있게 만들어내서 3부작을 관통하는 그런 확고한 영웅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 그 다양한 감정들을 대사 없이 하지 않습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종의 전쟁까지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캐릭터들이 유인원이지만 말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초반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초기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게 대사가 없죠. 거기다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슬픔, 네. 분노, 신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장대한 드라마를 시각적으로 스토리텔링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놀라운 부분인 거죠. 네. 시저가 집에 와서 네. 그 시저를 키우게 되는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함께 하나의 가족처럼 보여지게 되잖아요. 또 하나의 아들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시저가 자라나면서 한 명의 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는 게 굉장히 가족 드라마처럼 처음에는 보여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시저를 이제 그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숲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맞닥뜨리는 개를 만나게 됩니다. 개하고 우연히 딱 만나게 되는데 네. 그동안 너무 평온하고 온순했던 시저가 갑자기 돌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탈 때 늘 이제 트렁크에 이제 시저를 태우게 되는데 갑자기 시저가 Getting in? 갑자기 문을 열고 차를 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극적 포인트가 어쩌면 차를 직접 문을 열고 타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 진짜 멋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시저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기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아주 슬픈 쪽으로 정말 탁월한 디테일이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사실은 시저가 이쪽에 오게 된 목적이 아버지의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본인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포크까지도 제대로 못 쥐어서 거꾸로 쥐고 있는데 그것을 말없이 시저가 이 포크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은 야, 그렇게 짧은 쇼트 안에 어떻게 그렇게 깊고 풍부한 디테일을 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장면이죠. 그리고 이 역동적인 장면들도 이런 굉장히 정적이면서 서정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역동적인 장면도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원숭이들 유인원들이 막 그 주택가에 있는 그 나무들 위를 질주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적한 주택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잎들이 막 우수수 막 떨어지면서 소리가 들리게 되죠. 놀란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면 이제 묘사하는 장면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디테일을 볼 때 그 동물원 보호소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그 유인원들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덩치가 큰 오랑우탄이 처음 나오는 장면을 보면 철망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철망이 갑자기 갇힌 철망이 열리는 순간 바깥에 이제 풀 같은 게 깔려 있는데 그 풀이 어떤 것인지를 동물의 어떤 직감으로 어떤 본능으로서 확인을 하죠. 확인한 다음에 갑자기 탁 튀어나오게 되는 장면들인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런 건 연구도 아마 많이 됐을 것이고요. 그 장면이 주는 어떤 그 동물의 묘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68년 작품도 역시 그 말씀해 주신 감독의 네. 빠삐용 같은 드라마가 말하자면 탈옥에 대한 모티프가 그러네요. 많잖아요. 네. 사실 이 진화의 시작도 제일 중요한 건 탈옥 모티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클라이맥스가 되죠. 네. 물론 3부에서도 이어지긴 하지만 저는 그 재미있었던 게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를 혼용하는 것 같은 요소들이 많은데 처음은 가족 드라마처럼 시작을 했고 중간은 탈옥 모티프의 영화처럼 보였다가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다른 장르로 변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몸을 바꾸는 유연함 같은 게 이 장르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 중반부까지는 사실상 AI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집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외부에 누구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데려온 캐릭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쪽의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고 내가 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깥에서 진짜 모험이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편에 한정해서 말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블록버스터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각적인 쾌감 같은 건데 1편에서 이미 그 샌프란시스코 돈문교에서의 전투 장면 같은 것은 굉장히 멋지게 네.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죠. 시저가 얼마나 좋은 리더인지를 그 장면, 전투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딱 멈추게 한 다음에 하나는 위로 보내고 하나는 한 팀은 아래로 보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 전술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이 1편부터 시저는 좋은 리더로서의 그렇죠.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리즈가 은근히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수많은 디테일들을 깔아놓았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보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그 종의 전쟁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3편에 처음 등장하지만 뭐 코넬리우스라든지 노바라든지라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1편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을 말할 수 있다면 그 톰 펠튼이 연기하는 장면. 그 톰 펠튼이 약간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동물 보호소에서. 그렇죠. 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시저가 멱살을 잡고 서로 이제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톰 펠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Take your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dirty ape! 요거 이제 욕을 하게 되는데 이 대사는 단어 하나하나가 실제로 그대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1편에서 찰튼 헤스튼이 그 본인을 억압하는 원숭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외친 그 대사예요. 그래서 그 대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반대로 변주를 한다든지. Where are you taking us?
중간에 말을 안 듣는 유인원들을 동물보호사 역시 톰 펠튼이 소방호스로 이렇게 괴롭히면서 안에 집어넣잖아요. 못된 놈. 네. 근데 그 장면이 역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정반대로 찰튼 헤스턴이 거기서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오리지널의 상황을 그대로 바꿔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제일 흥미로운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근데 1편에서 보면 특히 그 아버지인 치매인 아버지가 바깥에서 치매이기 때문에 남의 차를 파손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내 시저가 실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자유의 여신상을 부러뜨리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일부러 코믹하게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인용을 함으로써 영화적인 재미를 만들고 시리즈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입장을 바꾸게 되는 이 시리즈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걸로 얻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있었던 주제가 인간의 존엄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어떤 미래 같은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입장을 바꿔도 똑같은 주제를 말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네. 윌의 아버지 존이 치매에 걸렸는데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똑같은 이야기를 바꾸었는데도 주제는 변함없다는 게 이 시리즈의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혁명에 관한 이야기처럼, 예를 네. 들면 무슨 스파르타쿠스처럼 네. 그런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엑스맨 이야기를 반대로 만든 것 같아요. 엑스맨이라든지 뭐 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 인간이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어떤 외계나 또 다른 어떤 종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놓고 양분해서 싸우는 얘기잖아요. 네.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 엑스맨에서의 선택과 정반대되는 선택으로 3부작이 흘러가는 또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 전체가 사실 아포칼립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 아포칼립스를 늘 인간 중심의 아포칼립스를 상상을 하다가 반대되었을 때, 그렇다면 인간이 배제된 아포칼립스는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리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영화들 우리가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를 얘기하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속에서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네.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1편이었습니다. We don't mean any harm! It took us 4 years fighting that virus, but we are survivors! Apes! Together! Strong! War has already begun. 폭풍탈출 시리즈는 3부작이 사실 결이 굉장히 비슷하고 주인공이 동일하고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잘 이어지면서 이 세 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가운데 토막을 차지하고 있는 네. 반격의 서막이라는 작품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편의 상황에서부터 10년쯤 지난 상황이죠. 네. 근데 극 중에 등장하는 상황이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가 흔히 그렇듯이 문명이 오히려 당대보다 후퇴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점점점 인간들이 지능을 점점 낮춰가게 되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쳐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굉장히 추세적인 상황인데, 반면에 유인원들은 그 진화의 결과로 갑자기 이렇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지성과 능력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다루게 되는 네. 그런 내용인 거죠. 이 편에 저는 흥미로웠던 게 리더로서의 가치, 네.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시저가 본격적으로 리더가 되었고, 리더가 한 무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통솔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게 어쩌면 이 편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리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리더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완전히 형식적으로 결합을 시켰죠. 시작 자체가 시저의 눈에서 줌아웃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서
1편이 끝나게 되면 중인 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논으로. 그런 걸로 보면 이 캐릭터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그런 위험 같은 것이 영화 속에서 중요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등장을 하죠. 1편에도 물론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1편에서는 약간 뭐 한 2, 3인자 정도의 느낌의 코바라는 유인원이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저와 맞붙는 가치관의 대립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존재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간과 유인원의 대결을 다뤘다면 2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인 거예요. 멸종 위기 정도지. 네, 그런 상황에서 유인원들 안에서의 어떤 갈등을 다뤘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심 이동이 되었다 이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또 약간 코믹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바가 극 중에서 이게 유인원들로 통칭되어 있지만 뭐 침팬지, 오랑우탄 다 다르잖아요. 다 모여 있죠. 근데 네. 코바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 보노보 원숭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노보 원숭이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유인원들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원숭이가 보노보 원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코바가 가장 살벌한 원숭이로 나오잖아요. 의외로 폭력적이고. 침팬지가 이제 네. 그 시저가 침팬지 역할을 맡고 네. 있는데 침팬지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그 종족이고 이 혹성 탈출에서는 그 유인원들의 역할들을 약간 바꾸면서 오히려 네. 그 재미를 또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제 오랑우탄 캐릭터 이제 모리스 캐릭터가 또 워낙 중요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약간 코믹한 뒷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편에서 그 포크 장면처럼 서글픈 포크를 거꾸로 쥔 거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뛰어난 디테일처럼 2편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아내가 병들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슬퍼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들을 얻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영화가 얼마나 감정을 풍부하고도 잘 그렇게 전달력이 뛰어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저는 사실 1편보다는 2편이 약간 불만이 있는 점이 바로 말씀하신 그 지점인데요. 1편이 인간과 유인원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2편은 유인원 세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유인원 세계에서의 시저와 그 무리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약간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팠을 때 물론 걱정을 하겠죠. 그 인간 동물의 본능일 텐데 근데 그 아플 때 인간이 항생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그 항생제로 도움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비유인원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이 편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면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어떤 동물들은 순응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을 텐데 그럴 때 그 순응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종족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유인원은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면에서 그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중심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앤디 서키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부작이 다 그렇지만 모션 캡처 연기하면 생각나는 단 하나의 그 사람, 그 배우인 분인데 마인. 이전에도 뭐 워낙 타견 지금 뭐 방금 전에 살짝 연기가 빙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민망해서 걷어들이셨지만 이거 또 나 골룸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원하는 것 같아. 아니야, 좀 나 해주세요. 원하잖아요. 네. 마인. 골룸이라든지 킹콩이라든지 이런 역을 앤디 서키스가 워낙 탁월하게 연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촬영된 그 메이킹 필름들을 보면 이게 당연히 디지털 기술로만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앤디 서키스 연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앤디 서키스가 이러다가 나무 주연상 후보 같은 데 오르게 되면 그 자체로 영화 속에서의 연기를 보는 관 자체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올지 않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Better world will emerge out of the blood and carnage of the past. A world founded upon faith and understanding. A world dedicated to the wish for freedom, tolerance, and justice. 그리고 이제 1편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라고 말하는 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라고 말하는 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짤막한 대사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파장이 있고 2편의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전쟁을 치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굴욕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서 동료들이 이끌고 가서 말 위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너희들이 전쟁을 원하면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갈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은 굉장하죠. Apes do not want war, but will fight if we must. 네, 이 편은 이 3부작 중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 사건이라든지 캐릭터들의 균형도 가장 잘 맞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1편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이야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3편이 되면 이제 유인원들의 이야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가운데 토막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캐릭터들이 서로 다 대칭이 짜여지도록 그렇게 그렇죠. 캐릭터들이 설정됐죠. 대표적으로 인간에게는 말콤이 있는데 유인원들에게는 시저가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은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로 무리해서 각각 따돌림을 받거나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상대에 대해서 아주 센 입장을 갖고 있는 이쪽에는 드레피스가 있죠. 그들은 그래봤자 유인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쪽에는 인간에게 당한 이후로 적개심을 갖고 인간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코바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대칭을 이루면서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증폭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어떤 그 고리인 것 같은데요.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인간 나쁜 인간이 있는 것처럼 좋은 유인은 나쁜 유인원이 있다. 그 네 개의 축이 어쩌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세 개를 그렇죠. 이렇게 잘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쪽은 무조건 좋고 한쪽은 나쁘다라는 그런 대립적인 항목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이 영화의 성숙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핵심일 텐데 말을 좀 더 끌어내자면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나의 정당성이 그대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 집단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유인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네 캐릭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속된 그 위치가 아니라 거기서 그 캐릭터가 그 인물이 그 유인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인물이나 그 유인원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2편부터 이제 감독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네. 맷 립스 감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감독이 그 구현하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이 전투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 장면에서 2편도 그랬고 3편도 그랬는데 총성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네. 총싸움을 하는데도 총성 대신에 그 위에 아주 강렬한 음악, 더 슬프고 장중한 음악을 깔므로써 이 모든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뭐 예를 들면 코바가 이 장갑차를 타고 이렇게 진격할 때 1인칭 시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악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장면들이 주는 어떤 강렬한 느낌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문명이 퇴화한 상태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약간 중세 전쟁 같아요. 그렇죠. 중세나 근대에서의 전쟁 같아서 성을 쌓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전투를 하죠. 일종의 공성전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소규모 전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소규모 전투가 갖고 있는 또 치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블록버스터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볼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이전 거를 하나도 안 보고 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전에 나오는 영화를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 보면 더 재밌는 그 증폭이 훨씬 더 큰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혹성탈출은 후자 쪽에 가깝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종의 전쟁 포함해서 이 세 편의 작품을 같이 보신다면 혹성탈출 시리즈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성탈출 예매하신 분 전날 BTV를 통해서 이 두 편을 보시기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묶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샀어요. 소장용이 되게 싸게 나와가지고 두 편이 묶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추천합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혹성탈출 종해전쟁 3부작이 다 완결된 상황에서 앞에 두 편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두 편 중에 더 좋아하시는 작품은? 네, 1편을 봤을 때 충격을 사실 잊을 수 없고요. 진화의 시작. 이 시리즈의 시작은 정말 아주 미미한 드라마처럼 보였으나 네. 굉장히 완벽한 드라마구나를 나중에 새삼 깨닫게 되고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1, 2, 3편을 다 본 상황에서 네. 사실은 1편과 3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2편은 약간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1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편을 저는 최고로 꼽고 싶고요. 3편은 사실은 포함시키면 약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포함시키면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3부를 따로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미 두 개를 다뤄서. 포함시키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1편과 3편이. 네, 1편과 3편이 거의 압도적으로 비슷하게 좋고요. 최고의 장면 역시 1편 진화의 시작에서 주고 싶은데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라고 하는 시저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고유한 정체성을 획득하고 앞으로 이 장대한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에서의 이야기. 노라고 말하는 그 시점을 저는 최고의 순간으로 꼽고 싶습니다. 둘 다 일치합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네, 또 그만큼 네. 저희가 힘을 싣는 또 네. 그런 느낌도 있겠죠. 저는 사실 1, 2, 3편을 다 합쳐서 종해전쟁까지 포함해서 1편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진화의 시작, 3편이 다 훌륭하지만 특히 1편이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장면만 꼽으라면 당연히 그 노라고 외치는 장면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상상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 전까지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할 때의 뭐 연기적인 측면이나 뭐 모든 면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당시에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미와 위험 가득한 혹성탈출 시리즈라는 주제하에 또 이렇게 종해전쟁을 또 개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에 두 편까지 묶어서 두 편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우아한 영화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좋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편의 영화들은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화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